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을 가르치는 같이 교수님과 함께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1주차는 여러분들이 이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한 학기에 대한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했었죠. 교수님이랑 같이 오늘은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이제 1장으로 돼 있어요. 1장으로 돼 있는데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와 또 그 중요성,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행동 특징 및 향상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인관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대인관계라면 막연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이렇게 막연하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이제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교과서가 보면은 15페이지로 돼 있어요. 15페이지인데 제 1장에 여기 보이시죠? 이 페이지. 이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일반 목표와 세부 목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개인 상호 간에 형성된 특징적인 심리적, 또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도, 매너, 행동의 표출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해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다 나왔어요. 태도, 매너, 또 행동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선후배가 다 있을 거예요. 동료, 또 선후배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태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친밀도가 강하냐 약하냐 아예 얼굴 안 보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태도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태도가 좀 건방지다 그럼 우리가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싸가지 없다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이 태도는요, 조직사회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조직사회에서는 그 태도에서의 그 예의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 예의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태도에서 나와요. 아주 가벼운 비웃음, 그 다음에 가벼운 경시, 무시함 이런 것들이 상대한테 전해질 때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인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나왔을 때는 바로 이 태도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여러분들의 성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예의 바른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설사 능력이 좀 떨어져도요 누군가는 손잡고 끌고 가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특성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도와 매너와 행동인데 매너라고 뭡니까? 매너는 일종의 배려이죠. 배려. 다시 말해서 선배랑 같이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 수저와 이 젓가락을 먼저 꺼내서 선배한테 주는 거는 일종의 매너죠. 근데 그걸 내가 먼저 갖고 선배가 갖게 한다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는 죄가 되지는 않지만 매너에 흠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 있죠. 우리는 큰 어떤 매너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들이 뭐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 매너 없는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매너가 성공과 직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태도, 매너, 행동의 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행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행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쳐야 될 게 있다. 누군가가 힘든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먼저 가서 그리고 누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럼 먼저 와서 돕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상대
그 동료라든가 상사한테는 상당히 감동을 줘요. 저는 이 대인관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대인관계는 상대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상대한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고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볼 때 감동이 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금전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이 손해볼 수 있지만 그 뒤에 감동으로 이어져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게 바로 이 대인관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교수님들이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상대한테 감동을 주는 행위가 자체가 바로 대인관계의 첫 출발이다. 그래서 교수님도 정리를 했어요. 소소한 태도와 행동 등의 형태를 가지고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아픈 것을 건들거나 약점을 자극한다면 그 상대방과의 관계는 아주 비우호적인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사건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씨라는 사람이 직장 상사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대머리예요. 대머리인데 머리카락도 별로 없어요. 근데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불도 많이 켜놨는데 너무 많이 그 대머리 때문에 머리가 없으니까 빛이 반사돼갖고 눈이 부시다. 이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그 상사가 사실 가발을 쓴 거예요. 대머리였던 거죠. 근데 그 대머리에 대한 비유를 대머리가 나쁘다 좋다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약점이에요? 그건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건 약점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심코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무심코 던진 말들 자체가, 배려 없는 말 자체가 가슴에 박히잖아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씻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교수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없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만약에 없는 사람을 뒤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약점을 건들거나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뒤에서 이야기 나는 것이 뒷담화라 그래요. 뒷담화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의 치명상을 입히는 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지금 25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회사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55세니까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없는 자리에서 사람 얘기할 때는 장점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그 얘기가 또 돌고 돌아서 다시 선물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약점을 건들거나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할 때는 칼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교수님 무슨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하듯이 얘기를 하냐. 근데 사회는요, 사람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프로그램 봤죠?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왜 산에서 사는 게 뭐죠? 산에서 막 살고 그러잖아요. 예? 혼자 살고. 예? 그게 뭐였더라?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 혼자 살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왜? 그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간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요 두 조건이 형성이 돼야 이게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이에. 근데 혼자 산다 그러면은 누구랑 대화하려고, 누구를 뒷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예? 근데 그것이 잘 됐고 못 됐고 호냐 불호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있다면 상대가 반드시 있고 그 상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내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은 반드시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첫째 잊지 말아야 되고 없는 사람 얘기할 때는 반드시 좋은 점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선물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 사회 구성원 속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교수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첫걸음은 직장 내 동료 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하랬죠? 긍정적이고 칭찬 위주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칭찬은 쉽게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 좋은 이미지로 다시 리턴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같은 거지만 부정적으로 인식된 사람한테는 트집을 잡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알겠죠? 다 털으면 다 먼지 나요. 근데 그거를 애교로 받을 거냐 아니면 그거를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할 것이냐는 바로 여러분이 뿌린 그 인성에 대한 씨앗, 인간관계에 대한 씨앗, 태도에 대한 씨앗 이런 것들이 성숙해서 그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흔히 이제 뒷담화라고 하죠. 뒤에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뒷담화라고 얘기해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파탄의 요인이 바로 부정적 뒷담화예요. 부정적 뒷담화. 그게 바로 인간관계를 파탄시킵니다. 파탄시켜요. 따라서 뒷담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칭찬으로 하세요.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소통하면서 대인관계를 절대 손상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가벼운 태도 또는 건방진 또는 싸가지 없는 이 싸가지가 뭐예요? 싸가지가 이 싸가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저기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싸가지는 뭐냐? 싹을 얘기해요. 새싹. 근데 새싹이 파릇파릇하면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싹이에요. 그래서 큰 나무로 성장하겠죠. 근데 싹이 노랗다. 그럼 그거 죽어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 싹이 노랗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성장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요. 이 옛날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고 또 현명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이 싸가지라는 게 바로 예의랑 직속이 돼요. 예의. 인사를 잘하기. 간혹 보면요. 능력을 믿고 난 내가 능력이 많아. 그래서 얻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주 조직 생활에서요. 아주 파탄의 길에 첫 번째 열쇠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정말 외로운 직장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의입니다. 근데 그 예의가 바로 능력을 선행한다면 뭐냐면은 예의가 바탕이 되고 나서 인간관계 형성이 되고요. 인간관계에서 거기서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제 능력이에요. 능력에 대한 부분들 이전에 예의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예의가 동반되지 않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기일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란 무엇일까? 대인관계 능력. 여기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 14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집단 내외 동료, 부하, 상사, 고객 등의 상호간에 형성되는 어떤 특징적인 심리적,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동료라고 돼 있어요. 동료. 첫 번째 동료예요. 그 다음에 부하, 상사, 고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되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는 만날 사람들의 이 층이
다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동료가 생기죠? 동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하가 또 있잖아요. 부하가.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부하겠죠? 예, 바로 상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또 부장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하가 많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특징적인 심리적 사회적 관계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심리적 관계가 뭘까? 그럼 심리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심리적인 판단은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상대도 그렇게 똑같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내가 저거 하기 싫어갖고 회피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심리라는 게 뭐냐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 내 부하 직원이 나를 진짜 존경하는구나. 라는 걸 모를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좋아하는 척, 존경하는 척 얼마 못 가요. 왜냐면 사람 심리가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한 다음에 상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부하가 존경하는 척 하고 뒤에 뒷담화를 쳐요. 근데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심리적 또는 뭐 사회적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예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예의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는 곧 예의라고 봐도 전혀 뭐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도 잘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상사가 되게 그 윗상사보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혼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번 모른 척한다. 2번 그 상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라는 것이 무슨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 같이 술자리를 같이 하거나 또 그 상사의 의견을 동조해갖고 힘을 실어주거나 뭐 이런 작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회성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관되는, 이어지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동료들 만나고 후배들 만나고 또 상사들 만나잖아요. 또 고객을 또 만나고,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 인사를 공손하게 한번 해보세요. 인사를 공손하게 하는 거는요, 이 태도에서 예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만 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태도가 그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 인사 한 번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사회는, 결론은 뭐냐? 사회는 능력 이전에 뭐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 키우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능력 사회니까. 예의는 너무 좋아요. 막 깍듯해 예의는. 근데 능력이 아주 꽝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쓰겠어요? 안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력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뽑았겠죠. 그 능력의 차는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능력에 대한 판단을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그 능력의 범주 안에 들면은 합격을 시킨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예의예요. 예의가 반 먹고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죠. 동료, 부하, 상사, 고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동료, 부하, 상사, 고객인데, 이 고객은 또 뭐냐? 여러분들이 고객과 소통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회사 들어가게 되면. 왜냐면 여러분들 직장 내 동료들만, 동료, 상사, 부하만 가지고 조직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고객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익을 창출해내는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을 내는 데는 고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심리적, 그 사회적 관계라는 게 뭐냐? 그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거예요. 상호라는 게 뭐죠? 서로. 그래서 상호작용하는데 비법이 뭐냐? 저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빠른 시간에 줄 것인가? 또 내가 상사가 가장 원절히 원하는 이 결과가 뭐냐?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두터운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관시라고 있어요. 관시가 뭘까요? 관시가 바탕이 돼야 돼. 관시 없으면 일을 못해.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관시 문화였어요. 뭐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요. 아는 사람이 뭐냐? 인간관계. 그게 인간관계 두터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고속도로예요. 나중에 형님 그래요. 형님 누님 막 그래요. 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형님 저 이번에 뭐 있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서로 돕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관계가 바로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관시인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대인관계 능력이 바로 이런 상호작용이에요. 그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A라는 사람을 사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 사귄 것이 점점 더 두터워져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점점 더 두터워져서 정말 두터운 인간관계를 맺었어요. 그게 인간관계 능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두텁게, 그 다음에 더 긴밀하게, 더 폭을 넓게. 근데 이 대인관계 능력이 참 오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하고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은 친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주변에서 이 사람이 참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공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줘요. 그럼 인간관계 폭이 넓어지겠죠. 쫙 넓어집니다. 그 폭이 넓어지는 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능력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사귀어놓고 우리는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관리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유지예요.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그럼 유지를 어떻게 하냐? 잘 소통하는 거예요. 요즘 소통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댓글 한번 날려주기. 그 다음에 단톡방 들어가서 이모티콘 한번 날려주기. 뭐 이런 것들이 소소한 거지만 그 사람과의 갖는 얕은 끈이에요. 끈.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는 오솔길과 같다. 산속의 오솔길과 같다. 여러분, 이제 오솔길이 뭐예요? 원래는 오솔길 자체가 없었죠. 다 풀이 났었잖아요. 풀이 무성하게 쫙 났었는데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여러 사람 다니니까 거기에 풀 나기 전에 이미 또 밟어. 그래서 그 안에 풀이 안 나는 거예요. 풀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길을 정말 많이 다녀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그러면 그 길이 넓어지겠어요? 안 넓어지겠어요? 넓어지죠. 바로 인간관계는요, 그 오솔길하고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 번 가서 그 길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인연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에는 이제 풀이 나겠죠. 풀이 나면 어떻게 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람의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연락 두절을 하게 되면은 친구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인관계 능력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연 맺은 그 인연들, 수많은 인연들, 친구, 동료, 선배, 후배 많이 있죠?
이분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빈번하게 가져가는 것이 보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한번 좀 제가 교수님 좀 정리했는데, 상호작용은 반드시 뭐가 있다? 상대가 있어요. 그게 상호죠. 서로 상자잖아요. 상자가. 그죠? 서로 상자예요. 상호작용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가 고객이기도 하고요. 상사이기도 하며 부하이며 동료일 수가 있어요. 그럼 고객과 상사와 부하와 동료일 때 그 길이 넓어지고 탄탄해질 때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능력이 결국은 여러분의 성공의 길로, 아스팔트 길로 그냥 바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이에요.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았는데 이 차를 판 이 차를 사간 고객이죠. 이 고객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하는 영업사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일 때 챙겨주고요. 그리고 점검 받을 때 문자로 또 날려줘요. 또 하나는 뭐냐? 혹시 차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저기 전화하라고 문자도 날려줘요. 그 중간에 또 한번 만나요.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작은 배려들이 어떻게 보면 오솔길을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온 곳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길에 그러면 이 고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영업사원이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인간적이고 배려가 있다 라고 하면, 누가 차 산다 그러면요, 이 고객이 이 영업사원한테 데려가요. 그래서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아까 서두에 교수님 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는 뭐다? 감동을 주는 일이다. 상대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동은요, 동료, 상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근데 교수님은 그래요. 인간관계에 뭐 사회생활 하게 되면은 바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소통, 가정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또 가족한테 감동을 주는 일, 이게 어떻게 보면 첫걸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뭐 편하니까 뭐 막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큰 오산이에요. 가족한테 잘하고 그 가족한테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회적으로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인간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 얘기했죠? 상대성이라고. 그 상대성은 상대에 따라 변수가 많아요. 어떤 일에 대한 시각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로 상대하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혈액형이 무슨 문제냐 뭐 그런데 저는 교수님은 혈액형도 굉장히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뭐 있어요? 또 AB형이 있고 또 O형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대응하는 게 틀려요. 근데 교수님 혈액형이 뭐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교수님은 혈액형은 남들이 10명 중에 8명이 O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교수님은 소심한 A형입니다. A형. 교수님 A형인데 이 A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그거를 맹신하지 않지만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요.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사람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영화를 보고 와도요, 어떤 사람은 별점 3개 주고요, 어떤 사람은 5점을 줘요. 왜 그럴까요? 다양성 때문이에요. 다양성. 이 사회는요, 무지하게 다양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나하고 잘 맞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잘 맞아요. 희한하죠?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그거를 하모니, 다시 말해 조화를 맞춰가는 거예요. 조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그래서 우리 합창단이 뭐예요? 전부 다 소프라노만 있으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깍깍 소리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베이스만 있어요. 그러면 우 이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소프라노부터 베이스까지, 물론 뭐 엘토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각기 다른 이 목소리가 모여서 조화를 내듯이 사회는요 이 커다란 합창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당사자, 그 이해 안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시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시각은 뭡니까? 시각은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빨간색, 여러분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빨간색 내가 좋아해요. 근데 내 친구는 빨간색 싫어해요. 그럼 빨간색 싫어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너 이상한 사람이다. 세상에 빨간색처럼 예쁜 거를 넌 왜 싫어하니? 너 맛이 갔니?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취향이기 때문에. 취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 되게 짜장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 짜장면 되게 싫어해요. 취향의 문제라니까요. 그 여기 뭐냐? 바로 상대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는 얘기, 그거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가 많다. 그럼 상대의 변수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빨간색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스파게티 빨간색 막 뿌리고 토마토 케찹하고 막 이런 음식 갖다 줘가면서 얼마나 예쁘냐고 사진 같이 찍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 있죠, 그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구나, 또는 무엇을 싫어하는구나. 이건 뭐냐? 배려거든요. 배려. 나중에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배려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 자기 기준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이불을 안 겠어요. 자고 났는데. 세상에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불을 안 갤 수 있어? 당신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불 개기 전에 먼저 차가운 물 한 잔 마시고 좀 앉았다가 천천히 입을 털면서 개려고 했던 거예요. 생각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다름이거든요. 그러면 내 배우자는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빨간색 좋아하니까 너도 빨간색 좋아해야 돼. 이거는요,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이건 강요고요, 무시고요, 인격 모독이에요.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90%는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근래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지? 아주 가벼운 것들이니까요. 자, 집에서 부모님 부부싸움 했어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 아주 가벼운 것들이에요.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상대성에,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을 해라. 어떠한 일에 대한 시각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르죠, 당연히. 따라서 상대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상대의 성향에 따라 대응을 해야 돼요. 심리적 영향, 이게 뭐냐?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과 달리 자존심을 건드거나 모욕적일 때는요, 자존감을 건들 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불 끄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오래 갑니다. 특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상대방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찔렀을 때 여러분들은 복구하기가 쉽지 않는, 여러분 복구하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엄청 힘듭니다. 100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15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자, 대인관계의 의미와 중요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인간과 사회 있어요. 인간과 사회.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구예요? 인간이죠. 사람이에요.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개인 자체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있어요. 개인 자체에서. 자기가 막 짜증내고 막 그래. 분이 뭐니. 둘째,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있어요. 상대에 의해서 짜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왜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혼자서 막 집 짓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살면서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동물보다는 예? 거의 아주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것도 다양성이에요. 왜? 선택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안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연 속에 살고 싶은 것이 이 사람한테는 또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양성이니까. 맥클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클레버. 여기 책에 나와요. 맥클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15페이지에 요게 나와요. 여기에 맥클레버. 그죠? 맥클레버. 여기 맥클레버 여기 나오죠? 맥클레버는 뭐라고 돼 있냐? 야, 인간이 사회 속에서 보다 깊게 뿌리를 내려 그 사회에서의 관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하세요. 어릴 때 동네 친구들만 있었는데 사회 나가면 사회 친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관계 복잡해진다는 뜻이에요. 광범위해지면 사회화가 이루어져요. 사회가 커지면서 사회가 이루어져요. 그럼 그 사회는요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를 들었어요. 동아리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 하면 그 규칙이 있어요. 규범, 동아리 회칙 이런 게 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가 원시사회 옛날에 동굴에서 살면서 원시사회 때 가족끼리 살면서 동물과 싸우고 열매 따먹고 채집하면서 할 때는 작은 사회였잖아요. 근데 부족사회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였을 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뺏었어요. 도둑질했어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률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화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규칙과 규범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법은 어떠한 경우에 일어날 걸 가정해서 원칙을 잡아놓는 거예요. 자,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음주운전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음주운전의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주 한 잔을 마신 사람, 맥주 한 잔을 마신 사람,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마신 사람,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처벌할 것이냐? 이거 정하는 것도 사회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 규범이고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화, 풍속, 양식이 있어요. 문화가 뭘까요? 자, 문화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사회에서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그거는 공통 분모에서 찾는 거예요. 교수님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을 갔었더니 일본 오사카를 갔었어요. 오사카가 아마 맛있는 일본 요리를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곳으로 교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사카를 갔다가 교토도 갔었어요. 근데 교토를 가니까 신사가 많아요. 신이 뭐예요? 신을 모시는 사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가. 근데 그 신사에 누가 모셔져 있냐? 막 다람쥐, 토끼, 예? 너구리 이런 동물들이 신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면 기독교가 실패한 데가 아마 일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동물들을 섬길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교수님의 추론이에요. 일본에는 아마 보세요. 이 태풍을 보게 되면 이게 섬이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태풍, 해일, 또 지진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자연재해에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사람들이 분석할 거 아니에요. 과학적이진 않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농사 밭 갈다가 내려오다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면 이 야마모토가 사람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내가 토끼를 잡아 죽였더니 우리 동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토끼신이 있나 봅니다. 우리 토끼신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시다. 아마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 아마 신격화되지 않았을까? 교수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슨 뭐 토끼를 신으로 섬기고, 예? 너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종의 그날의 문화예요. 또 어떤 나라는 중국의 어떤 부족이에요. 중국 부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중국 부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땅덩이가 크니까. 중국인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종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주축 세력이 이 민족이 어디냐? 한족이잖아요. 한족이고 우리 조선족도 그 중국을 이루는 민족, 다민족 중에 하나예요. 조선족도. 근데 어떤 민족은 아주 뭐 산골짜기 뭐 이런 데죠. 이런 데는 딸이 이제 결혼할 때 되면은 바깥에서 재워요. 바깥에서. 그래서 그 바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풍습이 또 있어요. 그 희한하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 특수한 상황이 바로 문화가 돼버려요. 문화가 돼버린다고요. 그 문화가 그 나라를 이루는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김치 먹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 보게 되면 김치를 먹을 때 냄새가 맡는다고요. 냄새. 우리는 김치 냄새가 너무 향긋한데 외국 사람은 그 냄새가 막 악취로 느껴지는 거야. 악취로. 자, 우리가 처음에 치즈 저 교수님 옛날에 그 치즈를 처음 만났는데 치즈에서 아주 그냥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걸 음식이라고 먹어? 그러나 치즈를 자주 먹다 보니까 그 문화를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문화가 그 나라의 성장 과정, 역사의 과정과 함께 만들어진 일종의 나름대로의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불문율로. 근데 문화가 변하는 경우도 있죠. 외세에 의해서 변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단발령이라고 들어봤죠. 구한말 때 상투를 다 잘랐어요. 그죠? 근데 이게 머리를 자르는 거는 부모가 준 신체를 해하는 거기 때문에 불효라고 느껴졌어요. 왜? 우리는 유교라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일본은 이미 개항을 했어요. 구한말 이전에 벌써 메이지 유신하고. 이때는 유럽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기도 신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옷도 이 또 히로미 보면은 양복 입었잖아요. 그 일본 전통 옷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어디 상투 틀고 갓 쓰고 도포 입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이렇게 또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교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 직장 들어가잖아요. 직장에도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오너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 오너가 아주 그냥 막 근면성실한 사람이야. 막 아침에 새벽까지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출근 시간이 무지하게 땡겨지고 지각하면 죄인 돼버려요. 근데 어떤 회사는 출근 자유롭게 해. 창의력을 더 먼저 생각을 해. 그러면은 창의력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의 분위기는 그것도 문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들어갔어요. 또 여러분이 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문화를 만드는 거는요. 그 나름대로 공동체에서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 회사 들어오면은 창의력을 중심으로 해갖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근데 교수님도 수업할 때도 교수님 다른데 문화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최대한 자유롭게 해라. 최대한 편하게 해라. 그리고 즐겨라. 행복하지 않으면 수업이 아니다. 교수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교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카메라 보고 계속 떠들어서 그러는데 빨리 정말 그 칠판 앞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자체가 교수님 문화가 틀려요, 이거.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화를 잘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뭐냐? 직장에도 문화가 있다. 근데 그 직장의 문화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내가 문화 속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안에는 이거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막 3차 가요. 막 3차. 4차 막 가고. 이런 문화는 바람나지 않죠. 그러면 또 긍정적인 문화로 또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위치가 될 때는 또 좋은 쪽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군대 가면 막 구타도 막 심하잖아요. 그거 옛날에는 막 폭력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예? 그 인권 문제잖아요. 근데 옛날 인권 얘기하게 되면 그냥 한 방에 갔어요. 그때 당시에 시대 문화. 군사정권 시대의 시대 문화. 지금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의 시대 문화. 문화는 계속 진전되고 있어요. 진전. 직장 생활에서도 들어갔을 때 쫄다고. 다시 말해서 이 부하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랑 상사 됐을 때는 문화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진전돼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은 좋은 방향으로 문화를 바꿔가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풍속은 그 문화에 소속됐다고 상관이 없어요. 풍속이라는 건 각기 틀리기 때문에. 또 양식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양식도 어느 지방에서는 제사 지낼 때 우리는 북어 올리는데 어떤 오징어를 올려놔요. 이것도 풍속과 양식이 틀린 거예요. 이런 부분 다양하. 그래서 이런 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런 사회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서 동호회라는 게 뭐예요? 동호. 같을 동. 좋아할 호.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같은 거예요, 일종의. 예를 들어서, 나 사이클 좋아해. 그 사이클 좋아하는 사람끼리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도로 막. 왜? 그게 또 행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동호회, 이런 것들이 그런 같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세상 행복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거든. 좋아하는 거를 공유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대인관계가 있어요. 2번. 자, 책을 보게 되면 요거. 자, 요걸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가 인간관계죠. 당연하죠. 대인관계 뭐예요? 대인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존재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큰 범위겠죠. 근데 대인관계가 뭐냐면 대인 상대 대자예요. 대자가 상대가 있다. 상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문제가 바로 대인관계예요. 거기서 무슨 돈 빌려서 도망갔고 또 어떤 욕하고 해가지고 뒷담 맞춰갖고 복수하러 가고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런 것이 대인관계 안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 유지한다 그랬죠? 유지. 직장 생활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왼수처럼 막 그냥 그건 대인관계 능력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계속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관계 자체가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쉽게 정의하면은 교수님이 아까 얘기한 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대인관계 능력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 바로 감동이라는 이모션, 감동이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일체 행위가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왜? 그러면 유지가 되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상대한테 뭘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은 끝이에요. 끝. 사실 이거 다 배워봐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대인관계의 의의와 중요성 해갖고 뒤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대인관계의 의의와 중요성. 자, 대인관계의 의의와 중요성에서 자 보면은 여기서 몇 가지를 여기서 포인트를 나눴어요. 뭐냐면 첫째,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없거나 원만하지 않으면 불행이 될 수 있다. 요 부분이에요. 이거 박스 이렇게 쳐져 있죠. 17페이지. 자, 17페이지 박스 쳐진 부분을 교수님 읽어주는 거예요.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직장 생활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없거나, 다시 말해서 외톨이, 혼자, 안 돼요. 그러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불행해지죠, 당연히. 왜? 서로 일이라는 걸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상호작용 안 되잖아요. 자, 둘째, 직장인은 성장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형성될 것 같아요?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어떻게 해? 자기도 모르게 축소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 짜증나게 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조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면서 단점이 줄어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 되게 좋아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되게 존중해줘요. 그럼 그 부분을 또 키우게 돼 있어요. 그럼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냐 하면 바로 직장생활 달인이 되는 거야. 달인. 그 달인이 바로 뭐냐?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기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나만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 그래서 그 상처 입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세상에 10년이 됐는데도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 사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말 나 혼자 산다로 가야 돼. 나 혼자가 아니라 뭐 나는 자연인이다. 산을 가야 돼. 사람끼리 산다는 거는요, 서로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고요,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자, 좋은 대인관계는 뭐냐? 동료의 애를 높이고 행복한 직장생활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동료의 애를 높인다는 게 뭐야? 동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동료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동료를 사랑하는 게 동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가 먼저예요. 내보다 동료를 위해요. 상대도 그럼 나한테 돌아와요. 그렇지 않으면요, 관계 끊어야지. 내가 잘하게 되면 반드시 잘하게 돼 있어요. 넷째 뭐냐? 직장생활에서 좋은 대인관계는 개인의 일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네? 몰두하게 돼 있어요. 구성원 사원의 협조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을 시켜버려. 쫙 좋은 대인관계. 왜냐? 뭐라고 전화만 하면 돼. 아, 김 대리님, 네, 제가 여기 좀 잘 막혀서 그러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막 번개처럼 와요. 휙 와가지고 막 도와줘 이렇게. 근데 관계가 안 좋아했고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예? 저 사람 뭐 나하고 싸웠지. 일을 어떻게 하지? 혼자 풀다 보면 시간이 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뚝 떨어지죠. 생산 높이는 거 뭐냐? 막힘이 없어요. 왜? 막히면 내 주변 좋은 인간관계들이 와서 다 도와주니까. 예? 과장님,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뭐가 힘드니?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전날 과장 욕하다 들켰어요. 과장한테 전화할 수 있겠어요? 그 과장이 전화 뭐 했어요? 야, 나 바쁘다. 전화 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 못해요. 그러면 혼자 밥 먹어야 돼요. 아무도 밥 먹어주지 않아요. 예? 그게 바로 되게 중요한 인간관계다. 직장에서 좋은 대인관계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요. 당연하죠.
좋은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조직들이 막 오케이 회식 한번 하자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인간관계 맺으면은 막 집도 서로 다니고 또 부부끼리도 같이 만나고 또 자녀들끼리 만나면서 인간관계 맺고 서로 돕고, 에? 뭐 부족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그 얼마나 건전한 직장 생활이 되겠어요. 직장 생활이 이 가정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집에 오면은 많이 있지만 잠자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은 뭐예요? 오히려 가족보다 더 많이 봐요. 평생을 봐야 되는데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노사 안정에도 기여한다 그랬어요. 노사 안정. 이게 뭔 얘기냐? 직장 생활 잘하니까 사측 다시 말해서 이 간부들 이사님하고도 관계도 좋아요. 그러면 이사님이 내 심정을 알아요. 요즘 우리 김대리 월급을 안 올려가지고 되게 힘들 텐데 이번에 좀 휴가도 좀 주고 그래야 돼. 이 사정을 알잖아요. 사정을. 근데 소통을 안 하게 되면 회사 입장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노사가 안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게 바로 대인관계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여섯째 뭐냐? 직장생활 좋은 대인관계는 개인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애사심에 기행돼요. 애사심이 뭐예요? 애사심은 회사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회사 살아가는 마음. 이게 막 왜? 직장이 커야 보너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서로 상사들끼리, 동료들끼리, 후배들끼리 모여가지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 바탕이 되니까. 이 일이 재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 바로 뭐냐? 업무가 재밌다는 거예요. 업무가 너무 재밌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업무의 질이 향상이 되고 실적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실적 늘어나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성장할 거 아니에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늘어나면 보너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선순환 구조가 난다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가 쭉쭉쭉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 자체가 무지하게 행복한 거예요. 예? 여기서 대인관계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교수님이 6개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나의 삶은 누구와 만나는 것인가에 달려있다. 예? 누구랑 만나냐? 훌륭한 가수는 훌륭한 제작자를 만나서 이루어져요. 예? 그렇죠?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의 탑7은 방송사의 프로그램과의 만남에서 인생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임영웅도 나오고 영탁도 나오고, 그죠? 이찬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하기 이전엔 다 무명 가수예요. 무명 가수. 다시 말해서 그냥 작은 무대에서 출연료 조금 받고 근근히 생활하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의 극치죠. 예? 뭐 사대보험도 없잖아요. 여기는. 이런 사람이 누구랑 만났어요? 방송사 기획한 아이디어와 만난 거예요. 사람의 만남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사실 만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만남을 통해야 내가 잘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만남은 누구나 만나지만 그 만남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A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근데 그 사람을 A 회사 투자해라 했고, 그 사람은 1번, 2번, 3번이라는 세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그것을 귀담아 듣고 투자한 사람과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후회를 하겠죠. 항상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만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자기 행동,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 특징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만남이 소중해지고, 또는 이걸 거꾸로, 노래 들었잖아요.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고, 이런 노래가 있죠. 그죠?
남의 꼴 뺏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기꾼.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만남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소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교수님은 만남은 기회는 누구 나온다. 그 만남은 인연을 만드는 것의 구할이 바로 인성이에요. 그 만남 유지하는 인성이죠. 인성. 좋은 인성은 상대방에 감동을 주게 되고, 그죠? 이것도 감동 나오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성공적인 대인관계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자, 그러면 여기 나왔어요. 18페이지에 성숙한 인간 형성의 첫걸음이다. 이게 뭐냐 하면 가정교육과 교육이, 가정환경과 교육이 되게 중요하대요. 가정환경 중요합니다. 예? 가정환경. 왜냐면은 내 인성의 첫 번째 학교는 가정학교예요. 왜? 엄마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를, 엄마 아버지가 내 첫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 첫 번째 학교, 가정학교의 첫 출발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다시 또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섭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학교에서 올바로 성장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행복한 가정, 활기찬 직장, 건강한 사회의 원천이다. 이거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죠? 모든 이 사회 건강한 사회의 원천은 바로 이 행복한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아내하고 싸웠어요. 바깥에 사회에 출근했어요. 일 제대로 되겠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능률 안 되는 거죠. 그 결국 남편 승진해도 영향 미치죠. 왜? 맨날 인사치 풀고 있으니까. 근데 즐겁고 행복하게 출근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것이 가정의 바탕이 안 되면 그게 결국은 나한테 화살이 돌아와서 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아동보육과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술치료라는 과목을 했는데, 이때 여러 사례 중에서 하나가 사회범죄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회범죄 원인이 놀랍게도 불행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행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예. 이 불행한 가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의 해체와 불신. 이 가족의 해체와 불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도박을 해가지고 집을 날렸거나, 옛날에 이제 보증을 잡수갖고 집 날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증을 못 쓰게 해놨죠. 보증을 서가지고 집을 날려가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가족이 또 해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 구성원들은 상당히 불행한 첫 번째 학교인 가정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교수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가정을 경시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예가 그렇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원하지 않는데 누가 자기 지원해 주겠어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교과서를 배우지만 이걸 통해서 대인관계도 가정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셋째는
아, 대인관계 성공적인 대인관계 세 가지 조건이 세 번째죠. 생산성과 경제성이 필수 조건이에요. 아까 쭉 얘기했었죠. 왜 생산성을 높여줘야 돼요? 이 구성원들이 막 단합하고 하면 생산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회사의 경쟁력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뭐 성공적인 대인관계 세 가지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정리하면 자 가정환경과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활기찬 직장이 되고 직장은 바로 건강한 사회가 된다라는 어떤 공식이 돼 있고 세 번째는 회사에서 대인관계의 성공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생산성과 경쟁성이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뭐가 발생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행복하면 뭐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막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회의에서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창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권위와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창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창의는요 자유로움 속에서 나와요. 자유로움 속에서. 자, 여기서 사례 연구가 또 있어요. 사례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K사의 이대리 고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K사의 사례 연구에서 K사의 이대리 고민. 자, 교수님 여러분 한번 21페이지 보죠. 21페이지 보면은 K사 이대리는 의리가 있다. 정이 많아서 후배 사원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다. 정이 많아가지고 항상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희생정신이 강하고 남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않는 성격이라 회사에서 이대리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자자하다. 아, 교수님이 여태까지 얘기한 사람의 아주 핵심적인 모델이네요. 요 21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이 사람 고민이 있어요. 어느 날 이대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김주임이 회의를 마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던 중 계단에서 굴렀네.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주임이 며칠 내내 이제 병원실에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주임이 하는 일을 누가 맡을까요? 이 사람이 이 케이사 이대리가 맡게 된 거예요. 김주임이 입원한 지 3일 정도 됐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대리가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체력이 고갈됐어요. 퇴근하자마자 또 김주임의 입원한 병원을 또 향했어요. 의리가 있잖아요. 배려도 있고. 병실에는 김주임의 아내와 남동생이 그를 간호하고 있었죠. 김주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병문안을 마친 이대리가 자리에서 일하려고 할 무렵 김주임의 남동생이 얘기했어요. 김주임의 남동생이죠. 그래서 형수님,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주무세요. 내일 천천히 나오세요. 그러니까 김주임도 그래, 당신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리고 이대리를 바라보며 대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사람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대리가 평소 희생정신도 강하고 남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어디겠어요? 그거를 또 이렇게 추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주임이 자신의 집 근처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대리는 김주임이 알겠다고 이제 시원하게 대답했죠. 김주임의 아내가 함께 병원에 나선 거예요. 났어요. 차는 곧 김주임 집에 도착했고, 이 대리는 차에서 내리는 김주임의 아내를 따라 내려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나눠. 왜냐면 그냥 내리게 할 수 없잖아요. 내려서 문 열고 같이 내려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김주임 곧 완쾌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대리와 김주임의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대리 아내의 친구인 윤선 씨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윤선 씨 입장에 뭐라겠어요? 아, 이게 이대리의 아내의 친구니까 이대리에게 여자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 오해한 윤선 씨는 바로 이때는 아주 그냥 여자분들은 의리를 또 엄청나게 또 따져야 돼. 바로 이대리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야, 나 윤선인데, 야, 네 남편이, 야, 나 다른 여자하고, 야, 저 밤에 몰래 만나고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대리 아내가 황당한 거지. 당황스럽고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그렇게 착하고 잘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는 이대리가, 모르죠. 그냥 왔어요. 왔는데 이게 평소 저 아내가 이제 아내한테 저녁 먹자 했더니 아내가 경악된 목소리로 밥을 당신 혼자 차려 먹든지 말든지 사 먹든지 말든지, 이거 화를 내는 거예요. 이대리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대리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막 뭔지 모르잖아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아내가 데려가려는데 결국 언성을 높이게 되면서 부부싸움 크게 안 된 거예요. 다음날 이렇게 아내하고 한마디 대화도 없이 이제 회사 출근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이대리 아침은 또 제대로 먹겠어요? 예? 이대리가 뭔 잘못이 있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아내하고 일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막 황당한 거예요. 집중하고. 그러다 문득 후배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는 공과사를 구분해서 행동하라 라고 평소 이대리가 즐겨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러진 거예요. 이게 내가 후배들한테 야, 공과사를 구별을 해,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이대리는 오늘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왜 화를 냈는지 상세히 물어봐야 했다고 하고 다시 업무를 매진했어요. 야,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여기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뭐냐면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가정이. 또 하나 뭐냐, 상대에게 먼저 그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겠죠. 교육적 시사점이 있어요. 대인관계는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기반으로 건강한 직장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 가정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시사점이 나온 거예요. 성숙한과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교육적, 사회적 경험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으셨죠? 교수님 오늘 한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특히 이제 직장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라면 직장생활 빼고도 여러분의 어떤 교우생활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선후배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인맥을 넓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인프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유심해서 여러분이 적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